어느 날 갑자기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거기에 평생 모은 돈이 걸려 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 폭락의 원인이 믿었던 경영진의 비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가 어떻게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는지 그 비장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평범한 투자자 A씨가 겪었던 악몽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 그야말로 전 재산을 아주 유망해 보이는 한 회사에 투자했죠. 그런데 바로 그 소중한 돈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합니다. A씨가 인생을 걸었던 회사는 바로 튼튼건설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미래도 아주 밝아 보였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확인한 주식의 파면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튼튼건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튼튼건설의 대표 B씨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배 대표가 저지른 짓을 보니까요. 이건 회사를 아예 거덜낼 작정이었더라고요.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빼돌린 건 기본이고요.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위험천만한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을 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구들이 운영하는 다 망해가는 회사에 회사 돈을 그냥 마구 퍼주기까지 했죠. 결국 회사의 금고는 텅 비어버렸고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A씨랑 다른 주주들은 분노해서 회사에 항의했지만 남아있는 임원들은 구속된 비대표 눈치만 보면서 소송은 절대 못 건다고 버티는 겁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다른 소액주주들과 힘을 합쳐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회사는 손을 놓고 있죠. 상대는 거대 로펌을 등에 업은 대표입니다. A씨 같은 평범한 주주가 과연 꺼내둘 수 있는 무기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쉽게 말해 주주가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개인적인 주가 손실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가 망가뜨린 회사를 다시 살리는 것, 즉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의 금고로 되돌려놓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다시 건강해져야 주가도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와, 이거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지분을 싹 다 합쳐서 단 0.01%만 넘으면 돼요.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A씨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뜻맞는 주주들끼리 뭉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법정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비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아주 그럴듯한 변명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비대표가 내세운 첫 번째 방패,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단골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한 투자는 다 회사를 키우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이다. 결과가 좀 나빴다고 해서 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카드까지 꺼내듭니다. 게다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받은 지 이미 2년도 더 지났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2년 지나면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걸로 봐야 합니다. 라면서 법조항까지 들이밀었죠.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과연 법원은 이 뻔뻔하고도 교묘한 주장들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법원이 그의 논리를 어떻게 하나씩 깨부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A씨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 대표는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경영 판단이라는 방패. 여기에 대해 법원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경영 판단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다.
그 결정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무모했거나 충분한 정보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경영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의무를 위반한 거다. 즉,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덮어주는 만능 치트키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비대표의 두 번째 꼼수를 법원이 어떻게 막았는지 보여주거든요. 비대표는 2년 지났으니 난 이제 책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는 그 순간 2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정지된다. 스톱.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몇 년이 걸리든 일단 시작만 했다면 그 시간 제한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경영 판단이라는 멋진 말 뒤에 숨으려는 경영진의 시도에 아주 높은 허들을 세웠습니다. 무모한 결정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대표 소송 제도는 바로 이렇게 부패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때 주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 교훈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실용적인 가이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주주대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목표는 회사를 살리는 거니까요. 둘째, 혼자 힘으로 지분 0.01%가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온라인 주주 카페든 포럼이든 힘을 합칠 동료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는 100%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 주장을 깨기 위해서 이사회 의사로, 계약서, 재무자료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모했는지를 낱낱이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법과 제도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모든 싸움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권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